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은 경제와 민생에 맞춰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는 예상대로 빠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전국 좌담에서 분석하겠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이 내년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의 한국 대표로 나섭니다. 또 OTT 드라마 안나의 편집권을 두고는 제작진과 OTT사의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등 1,693명 규모의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되는 등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제외됐습니다. 공군 F-4E 전투기 한 대가 경기도 화성시 제보리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2명은 모두 추락 전 비상 탈출해서 구조됐습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1년 치적자의 2배가 넘는 14조 3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연료비가 급등한 이유도 있지만 한전은 합리적인 요금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만 8천여 명으로 확진자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진료 혼선 등 문제를 빚은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을 정비하고 고위험군은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해복구 공사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예결위 간사직을 사퇴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께 참담한 심정이라며 윤리위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가면서 반짝 더위가 찾아왔지만 내일과 모레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복절인 월요일에는 매우 강한 정체 전선이 형성돼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더 뉴스 오늘 첫 소식은 조금 전 전해진 소식입니다. 오늘 낮에 전투기가 서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탑승하고 있던 조종사 2명은 비상탈출에 성공해서 민간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낮 12시 20분쯤 경기 화성 서신면 제부리 해상으로 F-4E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해당 전투기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수원기지 소속으로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수원기지를 이륙해서 임무를 완수한 뒤에 귀환 중이었습니다. 전투기에는 조종사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추락 당시 비상탈출에 성공해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투기 추락으로 인한 민간 피해도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다에 떠있던 조종사 2명은 인근 해상에 있던 민간 어선에 낮 12시 50분쯤 구조됐습니다. 이후 해경의 연안 구조정이 인계받아서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종사들은 현재 군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종사 2명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한 명이 팔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해경의 설명입니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입니다. 8.15 광복절 특사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제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번에 주요 경제인들이 사면 복권됐네요. 네, 정부가 오는 광복절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합쳐 1,693명인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 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경제인 중에선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돼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이 결정됐습니다. 복권은 형의 선고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조처입니다. 또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관심이 쏠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는데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사면 대상엔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과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상호 통합 차원에서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건설업이나 여객,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등 59만여 명이 받은 각종 행정 제재를 감면하기로 했고 모범수 649명은 가석방했습니다. 가석방 대상자 중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포함돼 오늘 오전에 출소했습니다. 네. 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복권되면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됐는데 오늘은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다면서요? 네, 이 부회장은 이번 복권 결정으로 5년 동안 적용됐던 취업 제한 규정 등 경영활동 제약에선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 사건으로 계속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재판이 열리는 날인데 법원에서 복권 소식을 접한 이 부회장은 점심시간에 기자들과 만나서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돼서 복권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 주요 경제인에게 경제 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주고자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하지 않은 것 역시 지금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양대 노조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경제 살리기라는 핑계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남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검사 시절 수사할 때 결정을 뒤집고 재벌 편에 서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특사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현한 김성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정부의 사면 대상자 발표와 관련해서 여야는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은 기업인에 대한 사면 복권 그리고 운송업자와 어업인 등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으로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찍은 만큼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정치인 사면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서민생계형 형사범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비판을 내놓았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할 때에 정치인들도 포함시켰던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만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조금 유감입니다. 정의당은 돈 앞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단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재벌 총수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약자에게 가혹하고 강자에게 너그러운 가짜 법치라며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성원 의원이 대국민 사과했다는데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김성원 의원 어제 당 지도부와 수해 현장을 찾아서 봉사에 나섰었는데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김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김 의원은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겠다면서 수해 복구가 끝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간사직도 내려놓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다만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릴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사력을 다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앞에 사죄드립니다.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오늘 출근길에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고요. 가까운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윤리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께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사과만으로 국민의 절망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고요. 여당의 안이함과 무능함에 대한 국민의 꾸짖음이 있을 거라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당내 수해 피해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어제 하위 시행령을 고쳐서 직접 수사 범위를 사실상 넓히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 검찰 수사권이 너무 많이 박탈됐었다면서 최소한의 사법 통제는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또 관련 자료와 법률 등을 토대로 제대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의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입니다.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시행령 개정 시도를 민주주의 파괴라고 규정을 했고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 손실 적자를 냈습니다. 여러 요인이 겹쳤죠. 탈원전 여파 그리고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 가스값, 즉 원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한전은 우리나라 전기요금 자체가 너무 낮은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이번 한전 상반기 영업 손실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은 14조 3,03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분기에도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영업 손실을 낸 데 이어 2분기에도 6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겁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이 났던 지난해 적자 5조 8천억 원을 이미 넘어선 액수로 역대 최악의 성적입니다. 올해 이렇게 손해가 커진 건 국제 연료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보다 LNG는 132%, 유연탄은 221% 크게 올라 전력 생산 비용이 커지면서 연료비와 민간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 구입 비용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료와 전력 구입 비용은 지난해보다 96% 증가한 16조 5천억 원 늘었지만 전기 판매 수익은 2조 5천억 원 증가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전은 국제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큰 폭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국가전력 생태계 전반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동산 매각 등으로 6조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구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폭우 피해 소식입니다. 빨리 복구돼야 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비가 많이 온다는데 잘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현장 취재하고 있는 두 기자들 나오십시오. 자, 먼저 황보혜경 기자는 어떤 현장입니까? 네, 경기 여주시 삼풍면 명포미리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성훈 기자는 잠수교군요. 네, 서울 반포동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황보혜경 기자는 아마 복구 현장인 것 같은데 상황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지금 제 뒤로 황토색 흙벽이 보이실 텐데요. 원래는 위에 있던 한옥을 지탱하기 위해 큰 바위들이 놓여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몇 개만 이렇게 하천에 떨어져 있고 나머지는 모조리 빗물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또 이 나무들도 뿌리째 뽑혀서 형편없이 쓰러져 있는데요. 이 축대 위에는 바로 가정집 대문이 있어서 하마터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주민들은 꼼짝없이 집안에만 생활해야 했다면서 그동안의 피해 상황을 고스란히 전했는데요.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안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빗물로 샤워하고 뭐든지 생활 수준을 빗물 받아서 했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곳 여주시 산북면 지역엔 폭우 첫날인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무려 614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명품 1위에 사는 40여 가구가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주민들은 주차된 차가 날아가거나 집 안으로 토사가 들이닥쳤다면서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심지어 집 앞에 하천이 새로 생기기도 했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 명품리 마을회관엔 이재민 3가구 모두 10명이 머물고 있는데요. 인근 마을 주월이도 비 피해로 주택 4채가 완전히 파손되고 이재민이 30여 명 발생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 또다시 큰 비가 내릴 거로 예상되면서 주민들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흘 동안 잠 한숨 못 잤다는 그 주민 말씀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잠수교는 좀 한강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네, 며칠 동안 물에 잠겨 보이지 않던 잠수교가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부지 일대도 거의 물이 빠지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수위가 낮아져서 물이 완전히 빠지더라도 정비가 필요한 만큼 통행이 재개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거로 보입니다. 한강 잠수교가 물에 잠기는 수위는 6.5m인데 오한 시쯤부터는 수위가 6.9m대로 낮아졌습니다. 할당된 방류량이 1초에 6,000에서 7,000톤 정도로 줄어들면서 잠수교 수위도 1시간에 10에서 20m씩 낮아지고 있는데요. 두세 시간 뒤면 잠수교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낼 거로 예상됩니다. 주요 댐들 역시 방류량을 줄이면서 잠수교를 제외한 서울 시내 도로들도 통행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양방향 통행 제한이 해제됐고 시내 도로인 노들루 여의상류 나들목과 신잠원 나들목 통제도 풀렸습니다. 오후 1시 30분 기준 한강 부근 나들목 등 15곳만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심 이동속도는 15km대로 차량이 서행하고 있는데요. 도로 곳곳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최근 빚어졌던 극심한 교통정체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도로 파임이나 지반 붕괴 등 돌발 변수로 통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이 교통정보 시스템 등을 확인하셔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서울과 경기 현장이었습니다. 달라지는 상황 계속 알려주시고요. 두 기자 수고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늘 오전 1시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사망자가 13명, 실종이 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13명 중 8명은 서울, 3명은 경기, 2명은 강원 지역 주민입니다. 실종자들도 서울 1명, 경기가 3명, 강원 원주 2명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거주지를 떠나 대피한 사람은 6,299명, 이 중 이재민은 1,492명입니다. 주택과 상가 피해는 3,821동으로 이 중 서울이 3,453동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경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수해 현장에 기동대를 투입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경찰관과 의경 700여 명은 오늘 아침부터 관악구 신림동과 동작구 사당동, 신대방동 일대 피해 현장에서 침수주택 집기류를 정리하고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특히 반지하 주택에 살던 취약계층의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서울시는 거주용 반지하 방을 전부 없애겠다는 대책을 뒤늦게 내놨는데 이 대책이 반지하 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을 제대로 배려한 대책인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반지하 거주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하얀 국화꽃 위로 세 사람의 영정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숨진 자매와 딸의 합동 빈소입니다. 이번 폭우는 주거 취약계층인 반지하 거주민의 보금자리를 휩쓸고 갔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통해 반지하라는 새로운 영어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세계적 관심을 받았지만 바뀐 게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20년 안에 반지하 거주지를 모두 없애겠다는 구상을 황급히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선택지가 반지하방이었던 사람들은 이번 서울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30년째 신길동에서 반지하 주택에 산 여성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등만 떠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책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는 곳을 어떻게 마련을 해주고 차츰차츰 없애야지. 무조건 없애면 어디로 가요? 전부 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일 때문에 서울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목사님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크게 봤을 때는 반지하가 없으면 좋죠. 없으면 좋은데 그러면 결코 서울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지 않을까. 서울시가 대안으로 내세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반응도 냉랭했습니다. 모아둔 재산도 없는 데다 임대아파트에 자리가 있을 리도 만무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멀면 못 가는 거죠. 아무리 공공을 줘도. 멀면 못 가잖아요. 우리가 생활 거주가 이쪽에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게 딱 여기 준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 이들에게 반지하 주택은 열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몸을 눕힐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터전인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인구조사를 보면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32만여 가구에 달하지만 현재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은 전부 끌어모아도 24만 호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무작정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건 오히려 보금자리 없이 떠도는 도시 난민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정책으로는 선언이 수준이고 실효성은 좀 없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에 대한 게 전혀 안 나오는 거죠. 결국 상황에 따른 땜질식 처방보단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재검증 문제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대 교수회가 오늘 긴급 총회를 열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된 사회적 무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교수회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근거가 특정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이고 또 통상적이라거나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게 주관적인 판단이어서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수회가 오늘 회의 참석자가 의사 정족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조만간 전체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쏟아진 110년 만의 폭우.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 그리고 이제는 기상 이변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기후변화 임계점이 어디냐, 학자들의 시각은 여러 개입니다만은 인류가 체감하는 기후변화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4,300명입니다. 지난해 1.9배, 거의 2배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손실은 85조 원에 달합니다. 전 세계 곡물 수확이 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전과 비교하면 1.09도가 올랐습니다. 1.5도가 넘으면 지구에서는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 학계 분석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서 40년이면은 하루 1.5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IPCC가 지난해 8월에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IPCC라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입니다. 그런데 이 예측은 3년 전 2018년 예측치보다 10년이나 빨라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빨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죠. 미국의 데스밸리입니다. 북미에서 가장 건조한 곳. 작년에는 50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서 가장 건조한 곳에서 1000년 만에 일어난다는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온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진흙물이 쉴 새 없이 넘쳐흐르는 이곳은 놀랍게도 사막 기후인 미국 데스밸리 국립공원입니다. 1년치 강우량의 75%인 40mm의 비가 3시간 만에 쏟아진 겁니다. 이례적인 폭우에 차량과 호텔이 침수되고 도로 곳곳이 파손돼 데스밸리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1000년에 한 번 발생할 폭우에 국립공원 측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It's always rare when it rains here in Death Valley. So we recognize this was a unique event, but it quickly became apparent that this was a heavier rain than usual. And so pretty quickly you started to see flooding along, some of the canyons and going over roadways. 위성 사진이 찍은 데스밸리 사진을 보면 홍수 피해가 더욱 확연합니다. 오른쪽 사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홍수가 난 곳으로 광범위한 범람이 확인됩니다. 국립공원 측은 8월 평균 강우량이 2.5mm에 불과한 데스밸리에 이 같은 폭우가 쏟아질 확률은 0.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It does mean it is a rare event. There is a 0.1% chance of this happening in a given place in any given year. 앞서 지난 6월에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도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로 폐쇄됐습니다. 공원 내 하천 수위가 4.2m까지 올라와 100년 전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였습니다. 최근 미국 중서부 지역을 휩쓸고 간 홍수는 켄터키주 37명, 미주리주 2명의 사망자를 남겼습니다. 잇따르는 자연재해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조만간 미국 하원은 기후변화 대응에 역대 최대 규모인 480조 원을 투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1000년 만에 한 번, 100년 만에 한 번 이런 것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110년 만에 맞은 폭우를 맞아서 우리는 지금 홍수 대비책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될 것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고장난 지구는 지금 곳곳에서 홍수뿐만이 아니라 폭염, 가뭄이니까 또 산불이 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식량난 발생하고 바이러스 창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85% 그리고 면적으로 보면 80%가 이미 기후변화 피해를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폭우와 홍수가 아닌 또 다른 기후변화 현장들 김선희 기자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하늘이 온통 시뻘건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보르도를 포함한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주에서 사흘째 불길이 번지며 대형 산불이 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주택 16채가 불에 탔고 주민 10,000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번진 대형 산불에 소방대원 1,100명이 동원됐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지롱드를 비롯해 아베론과 드롬 등 8곳에서 동시다발로 큰 불이 났는데 폭염과 가뭄까지 겹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À l'heure où je vous parle, le feu est encore en progression. Le feu a apporté son lot de surprises aujourd'hui dans la direction qu'il a pu prendre parce qu'il a généré son propre vent, sa propre histoire. 프랑스와 남쪽으로 국경을 접한 스페인에서도 6개 주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 중입니다. 포르투갈에서도 엿새 전에 코빌량 산악지대에서 시작된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우선 가장 심각한 프랑스에 소방대원과 비행기 등을 급파했습니다. Following a request for assistance via the EU Civil Protection Mechanism from France, the European Commission has dispatched 4 airplanes from its rescue firefighting fleet positions in Greece and Sweden. 극심한 가뭄은 산불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른 강바닥에 물고기 수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로 거의 매년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Mais la grosse inquiétude aujourd'hui, c'est tout ce qui est culture d'été, donc tournesol et maïs. Et la particularité du maïs ici, c'est que c'est en grosse partie notre base d'alimentation des vaches laitières. 최악의 가뭄과 건조한 날씨는 유럽의 산불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영국도 가마솥처럼 달궈지는 열돔 현상으로 폭염이 계속되며 건조한 날이 이어져
일부 지역에 화재 위험 최고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Mise en scène goes to Le prix de la mise en scène est Park attribué à for Park decision to Chan-wook. This is so fucking cool.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 일 무슨 일이? 이상한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긴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몰입하게 만들고 그리고 좀 음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제가 목표하는 것. 네, 헤어질 결심이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의 우리나라 대표로 출품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헤어질 결심 말고도 또 여름 대작들 영화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그런데 최근 극장가가 좋지 않은 소문을 뜻하는 역바이럴 논란에 이어서 비정상적 예매 집계량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또 OTT 드라마의 편집권을 두고 제작진과 OTT사의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헤어질 결심이 우리나라 대표로 출품된다고 하는데 그건 누가 선정하는 거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 어떤 게 될까 처음에 아카데미에 출품하고 싶은 그런 작품들을 출품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니까 뭐 연년, 오마주, 비상선언, 브로커, 뒤틀린 집, 한산 등의 작품들이 이제 출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헤어질 결심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영화진흥위원회 측에서는 일단 작품성도 봐야 되고 그리고 감독의 인지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행사는 그냥 상을 특정한 시기에 딱 내서 받는 게 아니라요. 거의 1년 내내 아카데미 레이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레이스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함께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레이스들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고려해서 선택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또 칸에서 받았으니까 유리하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뭐 당연히 그거는 고려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2편이나 3편 출품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요. 아카데미 그 후보로 지금 출품한다는 그런 그 영역이 그 부문이 외국어 영화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외국 영화상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기에는 각 나라마다 한 편씩을 선정을 해서 출품을 하게 돼 있고요. 아카데미가 자국 내에 그 문화적 어떤 그 우월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부분 달랑 만든 그런 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각 국가가 하나씩 집어넣는 건데 우리가 기생충 때 굉장히 이례적으로 여기에 출품을 했었는데 작품상 후보 막 이런데 올라가서 사관왕을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던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헤어질 결심 같은 경우도 그런 쾌거를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 앞으로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칸이랑 이번 아카데미랑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뭐 그 아카데미는요, 우리 봉준호 감독의 말대로 그냥 로컬 시상식이죠. 미국의 시상식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들 중에서 고르는 거죠. 미국 시장에 출품되어서 개봉이 된 미국 영화 중에서 고르는 건데 그런데 지금 요즘 보면은 그 해외에서도 영화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면서 미국 영화만이 흥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다양한 영화들이 흥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카데미에 다른 나라에서 만든 영화들도 심심치 않게 후보로 올라가는 상황이고 칸 영화제는 애초에 국제 영화제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해에 만들어진 영화들을 쭉 이제 그 심사를 하거나 출품을 봐가지고 그 중에서 작품들을 갖다 고르는 거니까 아무래도 영화적인 가치, 영화사적인 가치는 칸 영화제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근데 시장에서의 평가도 중요하니까 아카데미가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좀 무식한 질문 드리자면 김성수 평론가님이 감독이라면 예.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 예. 그러면 뭐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깐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는 그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도 여기서 상을 또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경우는 사실상 미국 영화죠. 예, 미국 감독이 미국 자본을 가지고 미국에서 영화를 찍었는데 그런데 우리 배우가 여기에 그 참여를 갖다 했던 것이고 그래서 여우조연상을 갖다가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런 외국어 영화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이때 전체 시나리오의 절반 이상이 한국말이었어요. 그래서 골든글로브에서는 이걸 외국어 영화로 분류를 해서 따로 둔 겁니다. 아하. 미국에서 다 만들고 미국 감독이 만들고 그랬는데도 그래가지고 인종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아예 이제 기생충이나 지금 이번에 그 헤어질 결심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로 출품이 되는 것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요. 네. 박찬욱 감독도 사실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 스토리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스토리 자체만 보면은 헐리우드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던 그 영화 스토리예요. 어떤 점이요? 기본적으로 이게 미스테리물에다가 형사가 나오는데 그 형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의자 사랑에 빠진다.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색다르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친숙함과 낯설음을 동시에 주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카데미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OTT로 드라마가 직접 공개되는 경우 많은데 우리나라 OTT 쿠팡 플레이 드라마 안나 이거 얘기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좀 갈등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냥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네. 안나를 원래 8부작으로 생각을 하고 감독은 계획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8부작에 맞게 편집을 다 했대요. 그런데 이것을 쿠팡 플레이라고 하는 OTT 측에서 감독에게 알리지도 않고 6부작으로 편집해서 내놨다. 그래서 분량만이 문제인 줄 알고 들여다봤더니 아니다. 서사도 틀어졌고 촬영, 편집, 내러티브의 의도 모두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내 작품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였다. 심지어는 크레딧에서 내 이름을 빼라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지키고 그냥 해버렸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극심한 갈등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지금 근데 쿠팡 플레이 입장은 어떤 겁니까? 쿠팡 플레이는 애초에 계약서를 들여다봐라. 계약서에 보면은 우리 OTT사에 요구를 들어주게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원래 제작 의도에 따라서 그거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편집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나의 이주영 감독 측은 그렇지 않다. 나는 수정 요청을 받으면 그거를 거부한 적이 없다. 근데 그 수정 요청을 전달받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빼놓고 쿠팡 플레이가 결국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법정으로 가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법정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쿠팡 플레이 측이 감독판을 8부로 만들어서 지금 다시 오픈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다. 사과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타 이런 잘못된 그런 정보를 계속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실제로 그 감독의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도 훼손됐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같이 도와줬던 그 제작진들까지도 지금 이런 문제 제기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최종 편집 권한이 감독에게 있느냐 아니면 OTT 측에 있느냐 이건데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일단 감독과 OTT 어디에게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그거는 명확한데 대개의 경우는 감독에게 있죠. 그렇지만 이제 OTT가 계약에 따라서 이 저작 인격권을 포기한다는 그런 계약을 받았을 때는 후에 이제 결과적으로 그 OTT나 또 예전에는 이게 그 비디오사 이런 데에서 이제 결국 그런 그 조항을 들어서 편집을 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면 이번 사례는 감독이 그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표기한 적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 쿠팡에서 해명한 자료를 보면 쿠팡이 애초에 제작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 제작 의도가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전에 이제 베니싱 트윈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다 만들어진 영화였는데 비디오사가 가져가면서 임의로 편집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법정까지 가서 결국 감독이 승소한 그런 사건도 있고요. 드라마의 경우도 드라마의 장면을 마구
이제 제작사가 훼손했다가 작가가 승소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이 작가 쪽에 손이 더 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그 범죄도시 2하고 탑건 매버릭이 이제 크게 흥행을 하면서 다른 대작들이 이제 줄줄이 개봉을 했고요. 아까 이제 아카데미 후보들도 다 이제 라인업이 화려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흥행이 그렇게 기대만큼 안 되고 있던데 왜 그런 것입니까? 돈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영화 한 편을 보는데 얼마를 쓰실 겁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네. 대부분은 뭐 2만 원, 3만 원을 쓰겠습니다 이런 분은 없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나는 영화,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러 가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영화관이 15,000원 이상으로 금액이 올랐어요. 원래 얼마 정도였죠? 원래는 약간 10,000원 정도, 8,000원, 10,000원 정도였죠.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선적으로 꼼수를 부렸던 게 좌석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매기다가 근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가격을 올려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두 편 볼 거를 한 편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더더욱 위축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변 물가들 다 같이 올렸어요. 네. 뭐 이 영화라고 하는 상품은 특별해서요. 그 티켓 가격만으로 결정이 되지 않아요. 그 티켓 가격과 플러스 교통비, 그다음에 가서 뭐 팝콘을 먹는다면 팝콘비 이런 걸 다 같이 합해서 내가 한 번에 쓰는 비용을 책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 다 같이 거의 한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한 편 이상 보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네. 그리고 비상선언 얘기 좀 해볼게요. 보통은 이제 영화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 비상선언 관련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는 역바이럴 마케팅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지금 이 의혹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지만 일부 영화 쪽에서도 이제 누리꾼들이 사이버 수사대처럼 나서서 이 문제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고 이제 이 영화 제작사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특정한 회사가 네. 자기들이 이전에 제대로 이제 그 제작사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역바이럴을 통해서 해를 끼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밝혀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 역바이럴이 실제로 흔적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 한 커뮤니티에서는 특정한 아이들을 지워버리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또한 법정으로 갈 소지가 있어서 상당히 시끄럽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경쟁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글을 자꾸 이제 예. 올리는.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저희 그래픽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막 예매를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 티켓 판매량 높이고 나중에 이제 그 환불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전에도 좀 이런 그 소문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소문은 있었죠. 소문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밝혀진 거냐면 심야에 특별 이벤트를 한다라고 하면서 테스트를 해본 것이 데이터에 잡혔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혀졌다는 것이 실수인가 의도인가를 놓고 이제 또 좀 따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전산망에 올라가서 수치로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해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메가박스는 이거는 데이터에는 올라간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취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취소만으로 이제 그 여파가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벤트를 통해서 영화 가격이 천차만별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 이번에는 2,000원짜리 영화권이 열렸다고 해서 문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영화 마케팅과 가격 사이에 정말 소비자들은 어떤 걸 믿고 그 영화를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질문들은 던져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관련해서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재검증 문제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수회는 논문이 표절이 아니란 근거에 대해서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철희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오늘 열린 국민대 교수회 긴급 총회 결과 전해주시죠. 네, 국민대학교 교수회는 오늘 오전 10시쯤 임시총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전체 교수회원 407명 가운데 150명이 출석했는데요. 2시간여 정도 이어진 회의 끝에 교수들은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모든 사회적 물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문제가 대학원 교육과 논문 지도, 논문 심사 과정에서 교수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일 학교 당국이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는데요. 재검증위원회가 제시한 근거가 특정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이고 통상적이라거나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건 주관적인 판단이라 공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에 재검증위원회 회의록과 최종 보고서를 교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교수회 자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논문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 참석자가 의사 정족수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조만간 전체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번 사안의 결론 도출 과정이 외부의 영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교수 대상 투표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와 운용을 두고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한국의 자위적 방위권을 포기하라는 압박이라면서 비판했는데요.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면서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최근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이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미 국무부가 비판했습니다. On THAAD, we believe that THAAD is a prudent and limited self-defense capability designed to counter DPRK weapons programs. Criticism or pressure on the ROK to abandon its self-defense is inappropriate. 파텔 부대변인이 이어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은 순수하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거듭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추정한다며 한국, 일본 동맹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장단기 군사적 대비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 핵과 관련한 북한의 강경한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며 7차 핵실험은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영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간 무역 재개 움직임에 대해선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북한의 국제사회 전체가 단일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 국영방송 뉴스 생방송 중 반전 시위를 벌였던 전직 러시아 언론인이 2달간의 가택연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국영TV 전 편집장 마리나 오브샤니코바에 대해 오는 10월 9일까지 한 달 28일간의 가택연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브샤니코바는 지난 3월 생방송 도중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금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무장 괴한이 미 연방수사국 FBI 건물에 들어가려다 실패하자 자신을 추격하는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P통신 등은 현지 시각 11일 오전 FBI 신시내티 지부의 방문객 출입구로 한 남성이 진입하려고 했지만 경보가 울려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괴한은 고속도로로 탈출했고 경찰이 고속도로 양방향을 통제하고 추격하면서 총격전도 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무장괴한 침입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맑고 파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심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0.7도까지 올랐고요.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지만 광복절 휴일 첫날인 내일부터는 다시 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수도권에 최고 120mm 이상, 영서와 충북 북부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 23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31도, 광주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충남과 호남 지방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일요일인 모레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도 매우 강한 정체전선이 다시 발달해 주말보다 더 강한 비가 중부지방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내주의 윤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예정이고 김성원 의원은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잠시 뒤 더 뉴스 2부에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